알겠습니다. 그럼 아까부터 박상수 대변인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김병기 강선우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더 똑바로 앉아야겠다. 똑바로 앉으시고. 네, 자, 똑바로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에 연루됐다는 MBC 보도 이후에 하루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 녹취를 들어보면 당시 이제 후보로 공천을 했던 김경 의원에 대해서 컷오프를 유지해야 돼 이런 얘기가 있는 걸 보면 원래는 컷오프 대상자였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 단수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경선도 아니고 단수로 탁 찍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강선 의원은 1억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김병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을 방조했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두 분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일단 아직 단정할 단계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실 당내 많은 구성원들이 그 녹취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기는 했어요. 일단은 아직은 그 녹취 내용이고 더 조사가 필요하고 지금 이미 고발이 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문제이고 이거는 만약에 수사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상당히 엄중한 문제로 될 수도 있죠. 이게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는 뭐 정파성 이런 걸 떠나서 당연히 너무나 구태정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당내에서도 이 자체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특히 관련해서 뭔가 돈이 오간 정황이 있어 보이는 내용인데 그러고 나서 컷오프가 된 게 아니라 배제된 게 아니라 실제로 공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뭐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아마 이건 수사기관에서 수사로도 밝혀질 거고 이미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 지시를 또 했어요. 그 윤리감찰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2022년도니까 벌써 이제 3년 전이죠. 벌써 4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지방선거 공천 과정 서류들을 아마 다 들여다 볼 거라고 보이거든요. 좀 신속하게 밝혀서 만약에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께 사과하고 제가 말을 더 듣나요? 네. 국민께 사과드리고 데시벨이 낮아졌어요. 왜냐면 저도 이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당내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아직은 믿는데 그래도 일단 이 녹취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그날 송년회를 하고 있다가 이 뉴스를 MBC 뉴스가 이렇게 공유돼가지고 저는 봤는데 약간 순간 머리에 스턴이 오더라고요. 이게 보통 보면 어떤 정치적 폭로는 뭔가 이렇게 뒤가 있고 앞을 공격하는 게 있는데 이건 360도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같은 갑질을 했어도 강선우 의원의 갑질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비를 함께 맞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고 했던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굳이 따지면 친청계,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시 원내대표는 친명계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건데 이 두 분을 한 번에 날리는 녹취였거든요. 그리고 또 방송은 MBC에서 나왔어요. TV조선이나 채널A가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야 이거는 뭘까. 이 초식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초식이고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국민들도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을 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그 녹취는 제3자에게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두 의원이 서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사안이야말로 국민들의 의혹이 너무나 지금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존의 그 당원 가입 의혹 이 김경시 의원은 진짜 대단한 분인 게 국회의원 2명을 이렇게 움직이는 데다가 게다가 지난번에 당원 가입은 당비 대납 의혹까지 있었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김민석 총리가 또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의혹에. 그러면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큰 건데 이 사안들을 다 묶어서 이것이야말로 좀 특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느꼈던 게 이날 낮에 그 건진법사가 그 경북 도의원과 관련돼서 공천 대가로서 1억 원을 가격도 같아요. 또 하필이면 다 1억 원이야. 1억 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돼서 기소를 하면서 이 민중기 특검이 이 1억 원을 수수하는 게 얼마나 저기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파렴치한 것과에 대해서. 근데 그날 저녁에 이게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거야말로 진짜 그 민중기 특검 같은 특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 정치 바닥에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여러모로. 근데 강선 의원은 계속 자기는 돌려줬다.
나는 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좀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준다면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단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공천을 뭐 요구하면서 또는 공천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를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수사가 이루어지고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 확인하는 게 먼저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강선우 의원 뭐 이런 사건을 뭐 변론으로 하고 이렇게 금품이 오가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뇌물죄가 됐던 정치자금법 위반이 됐던 돈을 받으면 그대로 범죄가 완성이 됩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 기수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나서 기수가 되고 나서는 돈을 돌려주는 것 이거는 범죄 성립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다만 양형에는 참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정말로 1억 원을 받았고 그게 공천에 대한 대가였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엄중한 혐의가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속도를 낼 거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고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재밌는 상황이 지금 원래 보통은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이 없는데 여긴 지금 받은 사람이 있는데 준 사람이 없어요. 그 돈이 증발돼 있어요. 어디서 내려왔는지. 그래서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산타클로스가 주고 갔냐. 이런 거를. 한여름에 산타클로스. 네, 한여름에 산타클로스가 주고 갔냐. 이게 뭐 진짜 이런 게 어딨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녹취 내용을 보면은 이건 뭐 주고 받았다라는 걸 이걸 부인하는 거는 사실 그 김웅 전 의원이 페북에 잘 썼더라고요. 태국의 송크란 축제에 가서 물 한 방울 안 맞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정말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지금 그 녹취 내용이고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자유롭지는 못한 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지금 자유롭지는 못한 게 이 비슷한 사건이 우리 당에도 있었어요. 오, 언제요? 예, 그 이우한 화백 그림. 김상민 검사가 네. 예, 그 김건희 씨한테 이우한 화백 그림. 이우한 화백 그림이 1억 원보다 더 비쌀걸요 아마? 비싸죠. 예, 이우한 화백 그림이 훨씬 비싸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우리 당은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있으면서 김상민 검사 그냥 컷오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컷오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간이 간사로 있었는데 김병시 의원은 단수공천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도 이것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딱 그날 기사를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게 이우한 화백 그 그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왜 이게 간사로 참여했는데 단수공천이 왜 나갔지?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고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서 이렇게 한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참 미스테리한 사건이고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특검 하시는데 특검이 남발될 수는 없죠. 그리고 아니, 지금 아니, 이 상황에서 내내, 우리 정부 내내 특검 하자고 했잖아요. 그때는 해야 아니 할 뭘 해야 돼? 만한 이것도 할 만해 이것도.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혐의가 되게 단순합니다. 1억이 왔다 갔는지 사실 금품 수수는 돈의 흐름은 또 추적하면 또 금방 나오는 거고 이미 수사 의뢰가 됐고 고발이 된 상황이면 속도 내면 금방 수사할 수 있는데 이거를 특검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정치권에서 이거 특검 논의하는 데만 몇 달 걸려요. 그 과정이 저는 수사가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논법을 제가 작년에 썼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공수가 바뀌는 돌고 거죠. 돕니다. 돌고 돌아요. 네. 자,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요거 이외에도 국정원 업무에 아들 업무에 이제 보좌진들을 동원했다. 뭐 아니면은 구의 업무 추진비를 부인이 유용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에서 이제 수사가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뭐 아들 뭐 진료 특혜나 뭐 이런 것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뭐 가능성은 있죠. 일단 고발이 됐으니까 뭐 입건이 되면은 뭐 관련된 혐의 뭐 청탁금지법이라든지 뭐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뭐 특혜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고려하고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아직은 언론을 통해 이제 보도된 정황들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만 있고 의심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사가 되면은 단순히 뭐 정황, 의심 이런 걸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사는 말 그대로 객관적인 증거나 또는 뭐 객관적인 증인들의 어떤 진술 이런 사실관계 증거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것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부인의 그 카드 사용은 아니다. 구의원 카드 사용은 아니다. 그럼 왜 녹취를 그렇게 했냐라고 이제 다른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사를 통해서 너무 쉽게 밝혀질 거라 사실 이번에 그 지금 우리 그 당무감사 이호선 위원장도 그
그냥 눈에 보일 거를 그 게시판에 있는 걸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것도 너무나 밝혀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 카드 사용 내역은 다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구의원의 동선도 다 남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구의원님 뭐 예를 들어 행사에 참여했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카드가 긁혔다. 근데 마침 또 김병기 의원의 그 사모님이라는 분의 그 행적도 사실은 이 핸드폰의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사 들어가면 바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너무 그 녹취까지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자신하기보다는 좀 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밝혀졌을 때 나중에 그 양형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되게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명백한 거라 명백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겸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근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그런 걸 모르실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게 이제 뭐 배우자가 업추비 카드 썼다 이거 한 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아들들에 대해서뿐만 맞아요.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아니다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읍소를 한 거 보면 정말 나름대로 본인의 해명할 만한 자료들이 있거나 또는 해명할 만한 상황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차피 수사가 목전에 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수사기관에 할 말이 있나 보다 정도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강선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감찰 진상조사해라라고 했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네. 빼면서 이게 약간 조금 왜 저러셨지? 왜 그랬지? 약간 이런 의문이 좀 남기는 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의도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절차상인 거죠. 절차상 사실 지금 이 녹취록에서 결국에는 공천 헌금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심받는 건 강선우 의원이고 그렇다면 이 강선우 의원부터 일단 윤리감찰을 해서 정말로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었음에도 만약에 공천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당시 공관위원들이 모두 다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22년 4월 그러니까 2022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까지 확대해서 들여다볼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차적으로 단계를 밟고 있다. 지금 뭐 첫 술에 모든 것이 끝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강선호 의원부터 윤리감찰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넓혀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저희가 좀 공치사를 좀 받고 싶은 게 민주당이 조금은 고마워해줘야 되는 것 같은 게 안 할 거야. 아니야 해줘야 될 것 같은 게 국민의힘이 강선우 의원 여가부 장관 후보자 될 때 우리가 맹공을 펼쳐서 막아줬다.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안 되게 해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관 되신 상태에서 이 녹취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전한 야당과 청문회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순간이다. 근데 진짜. 박 대변인이 약간 기억이 왜곡되신 것 같아요. 그때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유독 조용하다 이러면서 비판이 많았거든요. 아니요, 우리 한지아 의원이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을 했습니까? 한지아 의원이 진짜 날카롭게 거기서 이렇게 짚어 들어가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좀 고마워요. 여가부 장관이었으면 여가부 장관이 1억 원을 받았다고 해봐. 야, 얼마나 진짜. 그죠? 예. 뭐 장관이었던 뭐 아니었던 뭐 의원이었던 아니었던 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한 거죠. 지금 연말 연시에 따뜻해야 되는 연말 연시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연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충격받고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엄중하게 바라보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빨리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신속하게 좀 밝혀져서 국민들께 잘못한 게 있으면 빠르게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해명하고 이런 좀 기회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민주당 내부 얘기 살짝만 더 해보면 김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으니 당원 당규상 30일 내에 해야 하는데 해야죠. 네. 1월 11일에 네. 최고위원 선거와 함께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벌써 진성준 의원님 뭐 준비한 것처럼 오늘 오전에 이미 출마 선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뭐 한병도 그다음에 백혜련 서용교 박정 요런 의원님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자녀 인기가 6개월 정도인데 진성준 의원님은 연임 안 하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다들 1년 6개월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이게 당원 당규상 이제 원내대표를 중간에 선거를 하게 되면 남은 임기만 하게 돼 있으니까 한 이번에 뽑히시면 한 5개월 정도 이제 임기가 남는 건데 일단 당원 당규에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라면 뭐 한 5개월 하고 다시 또 나와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가능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그게 핵심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나는 한 5개월만 딱 하고 연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내가 한번 5개월 해서
너무 정말 잘해서 내가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건 당원 당규상 뭐 연임 도전도 일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몇 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보궐선거 없이 가도 되긴 하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근데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가 바로 현지 누나 사건에 바로 그분이시다 보니 아마 보궐선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원 당규에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고 써있긴 네,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은. 그러면 뭐 해야 되겠죠. 해야죠. 그래서 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긴 한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예, 다른 방송에서 제가 강성필 부대변인한테도 물었다가 강성필 부대변인이 답을 계속 피하셨는데 그러면 묻지 마십시오. 원내대표 친명이 될 것 같아요. 친청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지금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야. 내 말을 들어봐. 나 진짜 봐봐. 나 이쪽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 올해 지금 정권 교체된 게 올해 6월이에요. 이제 6개월 좀 이제 7개월 차로 가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6개월, 7개월 되는 상황에 어떻게 당내 친명, 친청, 개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친명이다라는 것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다 친명이죠. 명청교칙이 제가 개파 갈등이 만들었습니다. 없습니다. 명청교칙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아 진짜? 네. 끝나고 좀 봅시다. 아이 나 진짜 이거 안 되지 이러면 저희는 원내대표가 개파가 없습니다. 개파는 없습니다. 없지만 네. 어쨌든 많은 언론들이 이제 권력지형이 재편될 수 있다.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성지영 기자와 함께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국회로 이제 실시간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국회에서 연석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쿠팡을 대상으로. 그런데 너무 화가 나요. 제가 봐도 너무 화가 나는데 김범석 의장 그리고 동생 김유석 뭐 부사장도 불출석했고 로저스 임시대표 나와갖고 막 통역계 끼네 안 끼네로 뭐 싸우고 막 이렇게 치고 enough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청문회 전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로저스 사과하세요! 태경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거 로저스! 자, 보시면 Where is 범킴 하면서 이제 김범석 대표를 찾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제 택배 노조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야간 노동은 뭐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그 로저스 대표가 임시 대표가 요거에 대한 항의성인 것 같은데 로저스 대표는 아무런 답하지 않고 저벅저벅 걸어 나가는 모습 뭐를 보였는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로저스 대표한테 오늘 아침에 뭐 택배 야간 근무 안 어렵다고 했는데 나랑 같이 해볼래요? 막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로저스 대표가 함께 하겠다. 의원님도 같이 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받아치면서 의원들이 약간 조금 또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는 게 좀 그렇다. 국민들 보기에 그렇다라는 질타가 많이 나왔는데 로저스 대표가 사실 오늘쯤에는 조금 기가 죽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도 뭐 왜 나한테 답을 못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또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쿠팡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참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 국회를 화나게 하는 포인트를 정말 완벽히 뭐 연구를 해온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화나는가? 정말 아니 김범석 회장은 정말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명쾌하게 답을 듣지 못했고 뭐 사과라고 해서 갑자기 기습 사과를 그것도 영상도 아니고 서면으로 뭐 사과를 하고 그리고 보상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상 그 보상안이 헛웃음이 나는 보상 아니잖아요. 네. 국민들 보고 더 화나게 하는 왜 알 수 없는 이런 보상안도 냈는데 사실 쿠팡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모면하려고 하는 것. 그냥 책임을 무마하고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법적 쟁송이 있을 텐데 특히 이 법적 쟁송이 미국에서 가게 됐을 때 불똥을 막기 위해서 이 책임을 회피하고 뭔가 이게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죠. 근데 저는 안타깝고 답답한 건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불러다가 뭐 청문회도 하고 뭐 물어도 보고 뭐 의원들이 막 호통도 치고 그러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진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아득하고 막 마음이 답답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 사실 근데 저는 새벽 배송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야간 노동에 대해서 뭐 새벽 배송만 문제를 삼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쿠팡 사태의 본질은 지금 개인 정보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개인 정보가 이렇게 엄청나게 유출이 됐는데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 몇 년 전에 모 전자회사의 그 건조기 네. 자동 세척 기능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제대로 표시 광고된 것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것에 대해 소비자법상의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그 집단 분쟁을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건조기가 엄청나게 팔린 거라 140만 대가 팔렸는데 모두에게 10만 원씩 총 1,400억 배상 결정 조정 결정을 제가 받아냈거든요. 당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인데 9시 뉴스도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 했었는데 당시에 10만 원인데 지금 그쵸. 5만 원도 아니고 5만 원도 근데 그걸 그러니까. 제가 집단 분쟁 조정을 받아냈는데 당시에도 그 전자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주니까 조정은 합의를 안 해주면은 그게 맞아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안 해주고 그때도 그냥 그 사장이 사과만 하고 그냥 끝나고 그게 넘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그렇고 개인정보 무단 이렇게 대량 유출도 그렇고 그 건조기 사건도 그렇고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할 때가 됐다. 독삼사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집단소송제를 집단소송제를 이제 도입할 맞아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런 식으로 새벽 배송 문제로 끌고 가가지고 이런 거를 이 전선을 여기다 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왜 이걸로 전선을 칠? 왜냐하면 새벽 배송을 원하고 그걸 바라는 국민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이라던가 맞벌이 아니면 부부라던가. 맞벌이 부부라던가 아니면 노부 그러니까 늘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새벽 배송의 도움을 진짜 크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선을 치기보다는 이제 집단 소송제 도입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변론에 참여를 했었고 그 건조기 사건도 참여를 했었고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소비자 사건들을 제가 해왔었는데 하면서 그 피해자분들에게 왜 우리나라는 계속 이게 반복됩니까라고 물었을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되니까. 우리나라는 법이 그래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쿠팡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팡만을 타겟팅하고 쿠팡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이거를 정치권의 어떤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서 좀 이렇게 소비자 국민들을 위해서 집단 소송 같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이거는 같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근데 일단 쿠팡의 태도가 왜 저렇게 뻔뻔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니들이 어쩔 건데가 깔려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죠.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 뭐 과징금 3% 이런 건 무섭지 않을 거고 네. 영업정지가 제일 무서울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영업 못하게 하는. 근데 너희들이 과연 우리를 영업정지 시킬 수 있어? 왜? 우리는 볼모로 잡고 있다. 누구를? 소비자를 그리고 입점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그러면 일단 국가 정부의 차원에서는 영업정지를 해서 쿠팡을 혼내주는 것도 혼내주는 건데 그러면 당장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뭐 맞벌이 부부들 같은 이런 소비자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입점해 계시는 진짜 죄 없는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걸 거대 플랫폼이 마치 그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지가 않고 이걸 쿠팡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떡할 건데 너네 집단소송제도 없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돼버리는 그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쿠팡에 대해서 제재할 거 제재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찾아야 되는 것도 맞고 앞으로의 제도 개선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아우 앞으로 두 분 월요일마다 만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못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집단 소송제를 모두 이렇게 집단적으로 네.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네. 끝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친합니다. 네. 네, 다 네. 친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국정조사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여야가 조금 합의를 해서 뭐 집단 소송제든 그쵸. 아니면 뭐 과징금이든 아니면 영업 정지든 간에 뭔가 조금 나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당에서도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 근데 여태까지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할 때가 됐다. 그렇죠. 정말 네. 정말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로비를 굉장히 집중을 하고 네. 있고 미국에서 오히려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도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초당적인 협력이 맞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아침에 기사가 나왔는데 쿠팡이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해커가 너네 유출됐어 정보 유출됐어 이렇게 용의자가
이렇게 너네 유출됐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서 성인용품 구매 이력 같은 것들만 추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민감 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민감 정보 들어가죠 당연히. 예. 당연히 민감 정보죠. 당연히 민감 정보죠. 이건 개인 정보 그 주체 입장에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민감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아, 그 데이터를 제가 참 뭐? 봤는데 이메일 주소와 그다음에 최근 배송 이력과 그다음에 무엇을 샀는지 아이고. 항목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적나라하던데 그걸 받고도 민감 정보가 아니라고 얘기한 쿠팡이 조금 매우 좀 괘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태를 어떻게든 축소시키고 책임을 어떻게 줄여가는 거 이 부분에만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정도가 아닙니다. 일단 오히려 이럴 때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진심 어리게 사죄를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능성이 열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능성이 있던 가능성도 닫히지요. 제가 소비자 소송 같은 걸 하다가 플랫폼이랑은 되게 오랫동안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직역단체들 모아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라는 것도 제가 만들고 그랬어요. 여기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오랫동안 좀 이렇게 붙어왔는데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플랫폼은 결국 커지게 되면 국가를 넘어서려고 할 것이다. 제가 그 시장 얘기를 지배력. 늘 그랬어요.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국가의 어떤 지도나 이런 걸 넘어서려고 할 것이다 했는데 이번 쿠팡 사태가 사실 그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여야가 싸우더라도 시장에서 국가를 이렇게 넘어서는 어떤 사업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같이 얘기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는 협치를 기대하면서 룰루님이 마지막은 훈훈하네요. 대한민국은 정치만 잘하면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이